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연락 한 통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한참 뒤에 오고 아예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바쁠까봐 전화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만 보내는데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걱정되죠.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나 싶어 마음이 허전합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님도 자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며 깨달은 게 있었죠.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말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진다고,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학술상 시상과 학술회의 개최는 물론 학술지, 다산학을 발행하며 그의 사상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과 서간 자료에 대한 연구는 물론 교육관과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고요. 다산연구소에서도 다산포럼, 실학산책, 다산학당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그의 지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양주시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스마트, 그늘막 브랜드 사업까지 추진하며 그의 정신을 현대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정약용 선생님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의 사상이 특정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천주교에 대한 고뇌와 갈등을 겪으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당대의 사상과 현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성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고뇌하고 탐구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의 평판은 바람과 같고 스스로 세운 기준만이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당신은 지금 바람처럼 변덕스러운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의 시선에 좌우되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람은 예측할 수 없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제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비난하고, 어제 비난하던 사람이 오늘은 박수를 보내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기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과 이익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말을 바꿉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당신의 실제 결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과 비난 모두 그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과 마음을 통해 걸러진 것이며 당신의 본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헛된 평가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이 진리를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멀리 귀양 갔을 때 어제까지 그를 따르던 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앞다투어 가까이 오더니 권력을 잃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외면했습니다. 만약 정약용 선생님이 그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좌절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강한 힘으로 자신을 지탱했기에 오히려 유배지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평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당신을 칭송한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내일 세상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칭송과 비난은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 해도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남의 말이 당신을 뒤덮는다 해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바람은 어디로 불지 알 수 없고 바람에 실린 평판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까요? 정양용 선생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마음을 주인으로 삼으라.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에게 떳떳한 마음,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바람을 쫓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람을 쫓는 사람은 영원히 방향을 잃지만 자기 안에 닻을 내린 사람은 어떤 것엔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외부의 소음에 휩쓸려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양용 선생님은 인간의 고통을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대가 괴로운 것은 하늘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이 불안하고 조용하면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고 늘 누군가의 말과 시선,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아직 단단하게 자라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이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굴러다니듯 빈 마음은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 마음이 비게 되는 걸까요? 정양용 선생님은 그 원인을 자기 수양의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외부의 것만을 쫓아다니면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허전하며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는 결코 내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로 불을 끄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듯이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마음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것이란 다름 아닌 자기 성찰과 꾸준한 수양입니다. 현대인들은 유난히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잠깐의 여백도 견디지 못하고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며 조금만 고요해지면 무언가로 그 고요를 깨뜨리려 합니다. 정양용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병든 마음의 증상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고요 속에서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병든 마음은 홀로 있으면 불안해지고 고요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내면을 채우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새어나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정양용 선생님은 먼저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를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켜 자신을 깊이 살피라고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초조하게 만드는지, 어디서부터 마음이 비어가기 시작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단단한 마음의 성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정양용 선생님 자신이 그 과정을 온전히 거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의 함께함도, 친구들과의 교류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곤 홀로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을 피하지 않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외부의 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길러냈습니다.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의 글에서 느끼는 깊이와 무게는 바로 이러한 내면 수양의 결과물입니다. 타인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남의 관심, 남의 인정, 남의 칭찬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깐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빈자리는 오직 당신 자신의 성찰과 꾸준한 수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홀로 앉아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외부의 그 어떤 것 없이도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빈 마음은 타인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자기 수양으로만 단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허영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남들의 입을 통해 나를 증명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려 하고 뽐내려 하며 과시하려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고 큰 집에 살아야 하며 대단한 직함을 가져야만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로 향한 것이지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허영으로 얻은 인정은 모래성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반면 자존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존은 남들이 뭐라 하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묵묵히 행하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인정이 필요 없고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허영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보다 더 잘났는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남보다 더 인정을 받는지를 따집니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자신보다 나으면 시기하고 누군가가 자신보다 못하면 깔보게 됩니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위를 보며 초조해하고 아래를 보며 우쭐대다가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두고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은 진짜 자존이 아니라 가짜 자존이며 가짜 자존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존을 세우려면 먼저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남과 나를 견주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남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고 남이 못 된다고 깔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경쟁 상대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실력을 쌓아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요. 진짜 알찬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난다고요. 이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느라 정작 내면의 실속을 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영은 잠깐 달콤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자존은 처음에는 고될지라도 한번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허영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을 기르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답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허영을 버리고 자존을 택하십시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허영은 남의 입으로 나를 세우려 하고, 자존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을 냉정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그가 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살기도 바쁘다. 남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걱정하며 뒤척였던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 행동 하나를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이 정작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니.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슬픔이 아니라 해방으로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목효과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의식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옷에 얼룩이 묻으면 온 세상이 그것을 보는 것 같고 말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옷에 얼룩을 걱정하느라 자기 말실수를 후회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얼룩과 실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남의 눈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다만 그는 관계의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든 별 관심이 없고 당신의 선택이 어떻든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인생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놀라운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당신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세계가 아니라 자유의 세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자유를 얻었기에 유배지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진실을 실험해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눈치 보았을 상황에서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아마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견이 쌓이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남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이 집착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남의 평가, 둘째는 겉으로 보이는 체면, 셋째는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깐은 달콤하고 당장은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길게 보면 마음을 썩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독약에 비유했습니다.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결국 몸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고 말이죠. 먼저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을 붙잡으려 평생을 보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뻐하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깊이 낙담합니다. 문제는 평가라는 것이 당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행동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러니 평가를 쫓아 이리저리 자신을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만 지치게 됩니다. 둘째로 체면에 대한 집착입니다. 체면이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못하면서 잘하는 척합니다. 이런 가식은 잠깐은 통할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받는 충격은 처음부터 솔직했을 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체면을 유리창에 비유했습니다. 깨끗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약해서 한 번 깨지면 산산조각이 난다고 말이죠. 셋째로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느낌은 확실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함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맛보면 자꾸 찾게 됩니다.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야 하고 늘 남들보다 위에 서야만 안심이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항상 그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통해 얻는 만족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교는 시기심을 낳고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시선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 대신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대신 자신에게 떳떳한 모습을 추구하십시오. 남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기준점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옮기면 세 가지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만 명확히 알면 길은 보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체면에 얽매일 때 가식을 벗고 솔직해져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려 들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평가, 겉보이는 체면,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 이 세 가지는 달콤한 독약이니 멀리 하십시오. 정약용 철학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외부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이 가르침은 유교의 오랜 전통인 수기치인 곧 자기를 닦은 뒤에 남을 다스린다는 원리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외부를 다스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자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서면 외부의 일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외부를 잘 다스려도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무게 중심이 외부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정합니다. 외부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외부 상황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남이 인정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남이 무시하면 위축됩니다. 이런 사람의 기분과 자존감은 전적으로 외부 조건에 달려 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배와 같아서 바다가 잔잔하면 괜찮지만 거센 풍랑이 일면 견디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라 보았습니다. 반면 무게 중심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립니다. 물론 외부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속상해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근본을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인정하든 말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내면으로 옮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기준점이 없어서 자연히 외부에서 기준을 찾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성공이라 정의하는 것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의 기준으로 살아간 삶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 공허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그는 학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다운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잣대와는 다른 자기만의 잣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잣대로 보면 벼슬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게 중심이 내면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 당신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남이 칭찬하면 하늘을 날 듯하고, 남이 비난하면 땅속으로 꺼지고 싶다면 무게 중심이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면으로 옮겨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겠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안정과 평온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외부의 거센 풍랑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은 무게 중심을 내면으로 옮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을 안으로 옮기십시오. 감사합니다.